찬란한 태양 아래 황금빛으로 빛나는 리스본의 왕궁, 그 화려함 뒤편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얼마나 깊고 어두울까. 젊은 왕자 리카르도 알바레스는 매일 밤 같은 질문을 던지며 잠 못 이루곤 했다. 창문 너머 반짝이는 타구스 강물은 왕국의 번영을 노래하는 듯했지만 그의 귀에는 먼 지방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대신들은 하나같이 태평성대를 외치며 아첨을 늘어놓았지만 리카르도는 그들의 보고서에 담긴 숫자와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예감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백성들의 진짜 삶은 어떤 모습일까? 그는 더 이상 궁궐의 두꺼운 벽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결심은 섰고 실행은 은밀했다. 충직한 시종 페드로 곤살베스의 도움으로 리카르도는 평범한 여행자 히카르두로 위장했다. 그의 손에는 검 대신 투박한 지팡이가, 머리에는 왕관 대신 낡은 모자가 씌워졌다. 며칠 밤낮을 발을 달려 도착한 곳은 리스본에서 멀리 떨어진 포도향기 그윽한 알렌테주 지방의 작은 마을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과 올리브나무, 하얗게 빛나는 농가들이 그림처럼 아름다웠지만 그 풍경 속 사람들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그늘져 보였다. 마을 광장 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다. 히카르두는 낯선 풍경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끼며 시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때 한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젊고 당차 보이는 여인이 악덕 상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이 포도가 어째서 작년보다 값을 더 쳐줄 수 없다는 거요. 올해는 유난히 일조량도 좋았고 품질도 훨씬 뛰어나단 말이오. 여인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이사벨라 드 알메이다.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포도 농장을 억척스럽게 꾸려가는 젊은 농장주였다. 상인은 기름진 얼굴에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아가씨,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마시오. 요즘 포도값이 똥값이란 걸 모르시오. 이 정도 쳐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판에. 히카르두는 자신도 모르게 끼어들었다. 여보시오, 상인 양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좋은 포도를 두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부당하지 않소?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이사벨라와 상인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쏠렸다. 히카르두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고 말을 이었다. 제가 보기에도 이 포도는 최상품인 듯한데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오. 그러나 그의 어설픈 말투와 평범한 행색은 상인에게 우습게 보일 뿐이었다. 웬 놈이냐? 네가 뭔데 감히 나서는 게냐? 상인이 고함을 치며 달려들려 하자 페드로가 조용히 앞을 막아섰다. 그 와중에 히카르두는 이사벨라를 도우려다 그만 상인이 쌓아둔 과일 상자를 엎어버렸고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결국 소동은 이사벨라가 가진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상인에게 변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히카르두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여비를 거의 다 써버리고 말았다. 이사벨라는 히카르두를 쳐다보았다. 고맙기는 했지만 어딘가 어수룩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그의 모습에 한숨이 절로 나왔다. 괜한 일에 끼어들어서 어쨌든 고맙소. 하지만 당신 때문에 내 돈만 날렸군. 히카르두는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미안하게 됐소. 도울 생각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소. 그렇게 리카르도 왕자의 식민지가 아닌 본토 자맹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가진 돈도 거의 없는 빈털터리 신세가 된 그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 이사벨라는 그의 딱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 어딘가 믿업지는 못했지만 눈빛만은 진실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갈 곳이 없다면 우리 농장에서 일손이 필요하긴 한데 당신 같은 어수룩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히카르두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정말이오? 어떤 일이든 시켜만 주시오. 열심히 하겠소. 페드로는 그의 먼 친척으로 함께 일하게 되었다. 그렇게 리카르도 왕자는 히카르두라는 이름의 어수룩한 농장 일꾼이 되어 이사벨라의 포도 농장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의 파란만장한 농장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사벨라의 포도 농장 퀸타 다 에스페란상은 드넓었지만 일손은 턱없이 부족했다. 히카르두는 난생 처음 해보는 농장일에 전혀 적응하지 못했다. 포도송이를 따는 일은 그에게 너무나 섬세한 작업이었다. 그는 포도알을 으깨버리기 일쑤였고 익지 않은 포도를 따거나 심지어 포도나무 가지를 통째로 부러뜨리기도 했다.
이사벨라는 그의 서툰 솜씨에 뒷목을 잡으며 소리쳤다. 히카르두, 도대체 정신을 어디에 두고 일하는 거요? 그건 내년에 열매를 맺을 가지란 말이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히카르두는 어깨를 움츠렸다. 무거운 포도 바구니를 나르는 일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비틀거리다 넘어지기 일쑤였고 포도주 통을 만드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다른 일꾼들은 그를 샌님 도련님이라 놀리며 수군거렸다. 저런 약골이 어떻게 농장 일을 하겠다고 온 건지. 분명 며칠 못 버티고 도망갈 거야. 페드로는 그런 히카르두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밤마다 몰래 농사일을 가르쳐주려 했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 익숙한 것은 검과 펜이었지 삽과 낫이 아니었다. 페드로의 깊은 한숨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히카르두는 좌절하지 않았다. 낮에는 이사벨라의 꾸지람과 동료 일꾼들의 놀림 속에서 묵묵히 땀을 흘렸고 밤에는 페드로의 도움을 받아 서툴지만 조금씩 농사일을 익혀나갔다. 그는 궁궐에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평민들의 고된 삶과 그들의 소박한 기쁨을 직접 체험했다. 흙냄새, 땀냄새, 그리고 포도 익는 달콤한 향기 속에서 그는 자신이 진짜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러면서 그는 이사벨라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칠고 직설적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농장을 사랑했고 일꾼들을 가족처럼 아꼈다. 혼자 힘으로 거대한 농장을 억척스럽게 지키려는 그녀의 강인함 이면에는 깊은 외로움과 버거운 책임감이 숨겨져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달빛 아래 홀로 포도밭을 거닐며 시름에 잠긴 그녀의 뒷모습은 히카르두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어느 날 농장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지방 총독의 탐욕스러운 보좌관 디에고 발렌수엘라가 거만한 태도로 농장을 방문한 것이다. 그는 마르고 날카로운 인상에 늘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화려하지만 어딘가 천박해 보이는 귀족 복장을 하고 있었고 손가락에는 값비싼 반지를 여러 개 끼고 있었다. 이사벨라 양, 오랜만이요. 올해 포도 작황이 아주 좋다고 들었소. 디에고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했다. 이사벨라는 긴장한 표정을 감추며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발렌수엘라 나으리, 어인 행차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총독 각하께서 올해 특별 세금을 징수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소. 알다시피 왕국 재정이 여러모로 어렵지 않소. 애국하는 마음으로 협조해 주리라 믿소. 디에고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터무니없이 높은 액수의 세금이 적혀 있었다. 이사벨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었다. 나으리, 이건 너무 큽니다. 저희 농장은 작년 흉년으로 아직 빚도 다 갚지 못했습니다. 이 세금을 내고 나면 저희는 겨울을 날 수도 없습니다. 디에고는 차갑게 웃었다. 그건 그대 사정이고 정해진 날짜까지 세금을 내지 못하면 이 농장은 총독부로 귀속될 것이오. 그러니 현명하게 처신하시오. 그는 이사벨라의 풍요로운 농장에 오래전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디에고가 떠난 후 농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일꾼들은 불안감에 휩싸였고 이사벨라는 절망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히카르두가 나섰다. 이사벨라 양,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방법이 있을 것이오. 이사벨라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무슨 방법이 있겠소, 히카르두. 디에고는 악마 같은 자요. 그의 손에 한번 찍히면 빠져나갈 수 없소. 그렇더라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소. 히카르두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다. 그는 더 이상 어수룩한 일꾼이 아니었다. 그의 안에는 왕자로서의 지혜와 정의감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제가 한번 그 세금 고지서를 자세히 봐도 되겠소? 이사벨라는 반신반의하며 그에게 서류를 건넸다. 히카르두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궁궐에서 법률과 행정을 배웠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이사벨라 양, 이 고지서에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 세금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총독 각하의 직인도 희미하오. 어쩌면 이것은 디에고가 독단적으로 만든 가짜 문서일 수도 있어. 이사벨라와 페드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이오, 히카르두?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어.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하오. 디에고에게 정식으로 이 일을 제기하고 세금 부과 근거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합시다. 그리고 동시에 이 문제를 공론화할 방법을 찾아야 하오. 히카르두의 의외의 모습에 이사벨라는 잠시 넋을 잃고 그를 바라보았다. 평소 어눌하고 실수투성이던 그가 아니었다.
논리정연한 말투와 날카로운 분석력, 그리고 상황을 헤쳐나가려는 의지까지. 그녀는 자신이 히카르두라는 남자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부터 히카르두는 이사벨라의 곁에서 적극적으로 디에고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그는 이사벨라를 대신해 디에고에게 보낼 항의 서한을 작성했고 주변 농장주들을 설득하여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그의 설득력 있는 말과 진심 어린 태도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농장주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가뭄이 들어 포도밭이 말라갈 위기에 처했을 때도 히카르두의 지혜가 빛을 발했다. 그는 어린 시절 책에서 보았던 고대 수로 지식을 떠올려 인근 강물을 끌어와 포도밭에 물을 대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의 계획에 따라 일꾼들이 힘을 합쳐 수로를 만들자 메말랐던 포도밭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 이사벨라는 히카르두의 숨겨진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점차 그에게 깊이 의지하게 되었다. 함께 밤을 새워가며 농장의 문제를 의논하고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과정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를 넘어선 끈끈한 유대감과 함께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어느 달 밝은 밤 포도밭을 함께 거닐던 중 이사벨라가 불쑥 물었다. 히카르두, 당신은 대체 어떤 사람이오? 가끔 당신을 보면 내가 아는 히카르두가 아닌 것 같소. 히카르두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이사벨라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평범한 떠돌이일 뿐이오. 이사벨라 양, 당신과 이 농장을 돕고 싶을 뿐이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이사벨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호기심과 설렘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히카르두는 그런 그녀의 시선을 느끼며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감정을 애써 억눌렀다. 한편 디에고는 자신의 계획이 자꾸만 히카르두라는 정체불명의 떠돌이 때문에 틀어지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하수인을 시켜 히카르두의 뒷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라고 명령했다. 그놈이 누구든 내 앞길을 막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디에고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페드로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직감하고 히카르두에게 거듭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간청했다. 전하, 더 이상 이곳에 머무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디에고가 전하의 정체를 알아채기라도 한다면. 하지만 히카르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직 떠날 수 없네, 페드로. 디에고 같은 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네.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전에는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왕자로서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페드로는 더 이상 그를 말릴 수 없음을 깨닫고 굳은 표정으로 그의 곁을 지킬 것을 다짐했다. 위기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디에고는 이사벨라에게 온갖 누명을 씌워 농장을 빼앗으려 혈안이 되었다. 그는 이사벨라가 불법으로 포도주를 밀거래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조작된 증거를 만들어 총독부에 제출했다. 심지어 그는 이사벨라에게 은밀히 만나자는 제안을 하며 만약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농장은 물론 그녀의 신병까지 위험해질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사벨라는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히카르두는 그녀의 곁을 굳건히 지키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사벨라 양, 절대 디에고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돼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오. 내가 당신과 함께 싸우겠소. 히카르두는 밤낮으로 디에고의 죄상을 밝힐 증거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는 디에고에게 착취당했던 다른 농민들을 찾아가 증언을 확보하고 디에고가 주고받은 비밀 장부를 손에 넣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페드로의 뛰어난 검술 실력이 여러 차례 빛을 발했다. 그러던 중 마을에서는 포도 수확 축제가 열렸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사람들은 잠시 시름을 잊고 축제를 즐겼다. 그날 밤 이사벨라는 히카르두에게 용기를 내어 함께 춤을 추자고 제안했다. 가면을 쓴 두 사람은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서로의 눈빛을 교환했다. 가면 뒤에 숨겨진 히카르두의 뜨거운 시선에 이사벨라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잠시나마 그들은 신분과 현실의 고통을 잊고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하지만 축제의 흥겨움 뒤편에서는 디에고의 검은 음모가 더욱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히카르두가 자신의 비리를 캐고 다닌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그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축제가 끝난 며칠 후 히카르두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페드로와 함께 밤을 새워 식민지, 아니 알렌테주 지방의 참혹한 실상과 디에고의 모든 비리를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는 디에고의 세금 횡령, 농민 착취, 불법적인 토지 강탈 등 그의 모든 죄상이 낱낱이 담겨 있었다. 히카르두는 이 보고서를 리스본에 있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측근이자 왕국의 총리 대신에게 비밀리에 전달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믿을 만한 밀사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디에고의 정보망은 생각보다 넓고 깊었다. 히카르두가 밀사를 통해 보고서를 전달하려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아챈 디에고는 함정을 파고 기다렸다. 결국 밀사는 디에고의 수하들에게 붙잡혔고 히카르두가 작성한 보고서는 디에고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말았다. 디에고는 보고서를 읽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안에는 자신의 모든 죄악이 너무나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보고서 말미에는 왕국의 정의를 위하여라는 문구와 함께 정체 모를 인장이 찍혀 있었다. 디에고는 직감했다. 이 히카르두라는 자는 단순한 떠돌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어쩌면 왕실과 관련된 중요한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그리고 그 계집과 함께 있는 놈들도 모조리 쓸어버려. 디에고는 분노와 두려움에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사병을 동원하여 이사벨라의 농장을 포위하고 히카르두와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을 반역죄로 몰아 제거하려 했다. 그날 밤 달빛마저 숨어버린 어두컴컴한 밤이었다. 이사벨라의 퀸타다 에스페란사는 디에고의 사병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었다. 농장 안에는 히카르두와 페드로, 그리고 히카르두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그를 따르기로 결심한 소수의 숨겨진 호위 기사들, 그리고 농장 일꾼 몇몇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결연한 표정으로 무기를 들고 최후의 항전을 준비했다. 모두들 두려워하지 마시오.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오. 히카르두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고 힘차게 울려 퍼졌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어수룩한 떠돌이가 아닌 백성을 지키려는 왕자의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사벨라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사냥총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히카르두의 곁에 바짝 다가서며 말했다. 히카르두, 당신과 함께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게 빛나고 있어. 디에고의 사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농장 안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했다. 좁은 포도밭 길목과 농장 마당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페드로와 호위 기사들은 용맹하게 맞서 싸웠지만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였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총성, 그리고 비명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히카르두는 이사벨라를 보호하며 용감하게 싸웠다. 그는 더 이상 서툰 농부가 아니었다. 그의 검술은 날카롭고 정확했으며 그의 지휘는 침착하고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적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고 아군들은 하나둘씩 쓰러져 갔다. 페드로는 온몸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히카르두의 곁을 떠나지 않고 맹렬히 싸웠다. 바로 그때 디에고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히카르두에게 달려들었다. 내 놈이 감히 나를 방해해? 오늘 내 놈의 숨통을 끊어주마. 히카르두는 디에고의 공격을 막아내며 이사벨라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치열한 검투가 벌어지는 순간 다른 방향에서 날아온 적의 칼이 히카르두의 팔을 깊숙이 베었다. 아! 히카르두는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비틀거렸다. 붉은 피가 그의 옷을 적시기 시작했다. 히카르두! 이사벨라가 절규하며 그에게 달려갔다. 피를 흘리며 쓰러지려는 순간 히카르두는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똑바로 일어서서 포위한 적들을 향해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농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멈춰라,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이 지금 누구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지 아느냐? 나는 포르투갈의 왕자 리카르도 알바레스다. 너희들의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라면 당장 칼을 거두고 이 악당 디에고를 체포하라. 그 순간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디에고의 사병들은 물론 디에고 자신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히카르두를 쳐다보았다. 그의 남루한 옷가지와 피 흘리는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의 눈빛과 목소리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왕자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이사벨라는 피 흘리는 히카르두가 자신이 사랑했던 어수룩한 일꾼 히카르두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자였다는 엄청난 진실에 직면하고 망연자실했다. 충격,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배신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왕자님, 당신이 왕자님이셨다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던 바로 그 순간 멀리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횃불의 물결이 농장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선두에는 왕실의 깃발이 선명하게 나부끼고 있었다. 히카르도가 사전에 다른 경로를 통해 보냈던 또 다른 밀서가 마침내 리스본에 도착했고 왕명을 받은 정예 지원군이 밤낮을 달려 도착한 것이었다. 혹은 그의 오랜 실종을 예감하고 은밀히 그의 행방을 추적해왔던 총리 대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파견된 군대일지도 몰랐다. 상황은 극적으로 역전되었다. 디에고와 그의 사병들은 순식간에 왕실 군대에 의해 포위되었고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무기를 버리고 투항했다. 정의의 심판은 신속하고 엄정했다. 디에고 발렌수엘라와 그의 일당들은 모두 체포되어 리스본으로 압송되었고 왕실 재판을 거쳐 그들의 모든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들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리카르도 왕자는 알렌테주 지방의 부패한 총독을 즉시 파면하고 청렴하고 능력 있는 새로운 책임자를 임명했다. 그는 부당한 세금 제도를 개혁하고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령을 선포하며 자신이 자맹을 통해 목격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를 다졌다. 그의 개혁 조치들은 굶주리고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리카르도는 이사벨라의 농장에서 부상을 치료하며 며칠을 더 머물렀다. 그동안 그는 이사벨라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속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고 왕자로서 궁궐을 떠나 자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알렌테주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과 그녀를 향한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숨김없이 고백했다. 이사벨라는 처음에는 배신감과 혼란스러움으로 힘들어했다. 자신이 사랑했던 히카르두는 결국 만들어진 허상이었던가. 하지만 리카르도의 고뇌에 찬 눈빛과 백성을 위한 그의 헌신적인 마음, 그리고 자신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느끼면서 그녀의 마음은 점차 녹아내렸다. 그녀는 그가 왕자이든 평민이든 자신이 사랑한 것은 그의 진실된 영혼이었음을 깨달았다. 결국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다. 리카르도는 왕자로서 본국으로 돌아가 더 큰 책무를 수행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떠나기 전날 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포도밭을 함께 걸었다. 포도 익는 달콤한 향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이사벨라. 리카르도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이제 리스본으로 돌아가야 하오. 왕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소.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한 나의 임무는 이제 시작일 뿐이오. 이사벨라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알고 있소. 전하, 아니 리카르도,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오. 리카르도는 그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말했다. 하지만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왕국이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나라가 되는 날, 나는 반드시 그대에게 돌아오겠소. 약속하오. 그는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작은 왕가의 문장이 새겨진 펜던트를 풀어 그녀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다. 이것이 나의 약속의 증표요. 나를 기다려주시오, 이사벨라.